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오랫동안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세션 제가 알기로 생태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아까 세션의 주제에 맞게 생태계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면접분과는 달리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되게 혁신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IT와 헬스케어 융합되어 있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많이 몰려오고 있죠.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쓰나미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온다, 그런 내용이고, 이 의료나 헬스케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들이 다 IT 기술의 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혁신들이 누가 만들어내느냐고 하면 다 스타트업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어떤 헬스케어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분류를 해본 것인데, 대부분이 이제 큰 기업보다는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국내에 있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타트업을 같이 만들어 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주 큰 산업이 돼가지고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를 보통 원년으로 보느냐면 2014년을 원년으로 보통 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펀딩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2014년도가 그러니까 11년부터 13년까지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이제 투자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올해가 이제 최대입니다. 3분기까지 투자된 것만 합치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도별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개별 투자 규모나 투자 횟수 같은 것들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한 분야라는 것인데요. 사실 국내는 아직까지 좀 가야 할 길이 먼다는 것인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되게 사업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일단 왜 힘든가, 왜 특수한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마켓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큰 시장일까요? 보통 이제 아주 크다고 이제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고 하면은 총합은 아주 큰데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시장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쪼개가지고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을 본다면은 사실 작은 시장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부적인 시장들의 니즈를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제품으로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국내 같으면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큰 시장을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내는 시장 전체도 사실 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쪼개 본다면 되게 다를 거라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군들이 다릅니다. 여기 중국에 있는 준위성이라고 하는 원격의료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이것도 작년 데이터인데, 작년에 보면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앱인데, 누적 이용자 회원 수를 보게 되면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누움 아시죠? 한국계 미국 스타트업인데, 누움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 서비스 하지만 이제 4천만 명, 5천만 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의, 준위성은 중국만 하더라도 몇천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세부적인 시장 파이 하나만 하더라도 뭔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국은 사실 또 그렇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인데요. 사실 고객이 누구인가는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많은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특수한 것이 보면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뭔가 뭘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기업에 지불을 하는 상황이 구조가 되죠. 근데 헬스케어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의료기기나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이랑 돈을 내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해야지만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기업이나 보험이나 의사나 환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내고 누가 사용을 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니즈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의료 서비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웰니스, 일반적인 그냥 건강 관리냐, 의료적으로 되게 필수적인 것들이냐 볼 때에도 흔히 이제 비타민이냐, 페인킬러 얘기를 하지만 있으면 좋은 거냐, 아니면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 구분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헬스케어 앱이나 무슨 서비스들이 그냥 비타민 같은 것들이죠. 있으면 좋은데 굳이 돈을 안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사실 진통제에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약 같은 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사업적으로는 사실은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니즈를 볼 때는 의료계나 의사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의료적으로 필요한
니즈가 있는 거를 또 중요하고, 또한 이제 이게 어떤 글쎄요,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구조상에서의, 의료계에 반발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주 저희가 이제 맥셀러레이터라는 말씀 약간 좀 드릴 텐데, 실제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뭐냐면은 실제 이제 의료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나, 의료기관들의 협력, 임상시험 같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스테이크홀더인데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IT 헬스케어 IT 스타트업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 있고, VC 있고, 대기업 정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더 많은 더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이제 생태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기관이든 심평원이든 보험사든 환자든 병원이든 다 이걸 만족시켜야지만 또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 겪고 있는 힘든 것들이 뭐냐? 처음에 이제 이런 바닥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연결고리가 없죠.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는 달리.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너서클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환경일까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답이긴 한데, 요것이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많이 나왔지만 투네이스레미 같은 개인 유전 정보 분석하는 이런 기업들,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기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심전도 같은 측정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들,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화상 채팅 같은 걸로 원격으로 받는 이런 것들도 있고, 페이저나 이런 힐 같은 것들은 우버나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의사를 혹은 간호사를 집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 아니면 이제 핏빗이나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 같은 것들을 보험사랑 연결시켜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면 금전적인 베네핏을 가입자에게 주는 거, 이런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용해서 병원으로 환자를 실어주고 진료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것들. 요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에 되게 잘 되고 있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비스들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다 불법이지요. 시작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규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에서의 규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방금 어디서 강의하고 왔냐면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다 관심은 있으신데 뭔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제 답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거티브 파시티브 규제는 다들 아실 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것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파시티브 규제, 미국 같은 네거티브 규제인데, 미국 같으면 이제 법에 규정된 것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허용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 한국은 파시티브 규제라서 법에 허용된 것만, 규정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이런 거죠. 혁신이 왜 혁신인가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혁신이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용될지, 어떤 가치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혁신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과 같은 파시티브 규제는 그 혁신을 다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다 예측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FDA 규제 혁신을 보면 굉장히 이 규제 혁신만으로도 따라가기에 벅찰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보면 이제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났었죠. 이걸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규제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둘 다 한자한테 안 좋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니 클라우드니 3D 프린터니 듣도 보도 못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 FDA도 가지고 있던 역량이나 규제 방식만으로는 이게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거 밑에 있는 규제,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 부적합성, 특히 과거에는 의료기기라고 하면 다 하드웨어였죠. 혈압계, 체온계 이런 것들, CT, MRI 이런 것들 다. 근데 지금은 다 인공지능 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되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식약처, 그러니까 FDA 디렉터로 오신 분인데, 인더스트리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의사분이신데요. FDA가 이런 혁신을 규제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성을 지금 수혈을 하고 있고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건데, 국내 식약처랑 비교하시면 되게 차이를 크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식약처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식약처장부터 하여튼 네, 언론사니까요. 하여튼 그러하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
만 보는 부서도 만들어지고 이런 전문가들을 뽑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쿨 파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책명에 디스트레스가 들어간 첫 번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요. 저도 미국에 가서 좀 얘기도 했었고, 내년에 이제 바이오코리아 2018 제가 그 오거나이징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 연대로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혹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작년에 학회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FDA가 과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디스트레스를 잘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연장성상에서 나왔던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인데, 이 골자가 뭐냐? 그 하면 이제 원래는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그 기기를 바탕으로 규제를 하죠. 내가 어떤 뭐 혈압계 만들었다. 그럼 혈압계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제조사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기업에,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고 기업에다가 그 pre-certification 자격을 부여해가지고서 이 자격을 받은 기업은 어떤 그 규제 같은 굉장히 간소화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자율성도 아주 높여주게 되고, 되게 시장의 혁신이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규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오늘 사실 문재인 케어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다음 주 같은 데 시작차 같은 데 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문재인 케어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의료기기, 기업들의 자율성을 더, 저해하고 큰 기업으로 가서, 뭔가 기업의 비급여 급여하겠다는 거니까 기술의 가치 같은 거를 다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자율성 키워주고 너네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하는 반면에, 한국은 국가가 다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케어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 기술 혁신에 대해 가지고만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면 되게 좀 저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의료기 개발을 하면 임상시험 참여해서 데이터 만들고 그 기반으로 인허가 받아가지고 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뀐 프리서티피케이션 받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하고 바로 출시합니다, 시장에.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면 그 출시 후에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필요한 인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가는 거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이게 완전히 발효가 된 건 아니고, 지난 8월부터 파일럿 테스트하는 기업들 모집을 해가지고서 지난 이제 9월 말에 9개 기업이 파일럿 테스트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애플, 삼성 되게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리스크 레벨을 가진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삼성, 버릴리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업이고, 존슨존슨의 러쉬는 이제 의료기기 제약사이고, 아니면 이제 핏빗, 피터 세라피릭스 이런 곳들은 이제 그 앱으로 디지털 세라피릭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디지털 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인데, 포스포러스는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도 있고, 타이플은 비영리 재단 같은 겁니다. 당뇨병 관련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한 100개 정도가 지원했다고 하고, 그 중에 다양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계획이 앞으로 워킹할 것인가를 이제 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DA는 앞으로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제조사 기반의 규제를 더 확대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창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더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니스레미가 최근에 또 한 3, 4일 지난주 정도에 되게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화가 있었는데, 되게 다양한 규제의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 왔었지요. 그래서 한번 엄청 밴 당하고 하나씩 이제 인허가 받으면서 이제 뚫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유전자 DTC, 그러니까 질병의 특성 검사에 대해 가지고도 DTC를 방금 말씀드린 pre-certification 같은 것들도 하겠다고 얘기를,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질병 위험도 DTC 검사를 한 번만 인허가 받은 기업이면, 이제 후속 검사는 이제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안을 내놨지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국내와의 갭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갭이 커진다고 하는 걸로 표현한 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라도 비슷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미국은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는 못 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사실 좀 덜 걱정이 될 텐데, 한국은 규제하는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작년 6월 말에 이제 DTC로 허용된 것들인데, 허용된 검사 항목과 유전자까지도 정해졌죠.
그래서 이게 이 유전자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데, 여기 들어가시는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게 유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웰리스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되게 희한한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로 비교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글로벌리 보면 예를 들면 개인 정보 분석에는 질병 위험도 분석이나 약물 민감도, 뭐 보인자 분석, 웰리스 분석, 조상 분석인데, 뭐 국내는 이렇게 일단 그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시면, 한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이제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갈라파고스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이제 인베스터의 입장에서 약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지요. 그에 맞게 이제 거기에 그걸 특성을 이해하는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올해 디스레스 분야에서 메가 딜에 성공한 기업들의 목록인데요. 여기 이제 일단 아주 엑시까지 오래 걸리죠.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 메가 딜을 이끈 회사들의 그 연수를 보면 평균 11년 차 되는 기업들입니다. 한국은 벤처 펀드가 보통 7년이죠. 그러니까 못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IPO 성공한 회사들 다 평균 나보면 평균 10년 차에 IPO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벤처 펀드 국내는 못 따라갑니다. 그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충격받았던 슬라이드가 요건데, 라켈스라고 하는 라켈 서밋에 가서 제가 본 것인데, 이게 이제 초기 원래 엑셀러레이터였다가 지금 초기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사인데요. 1년에 800개의 기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게 국내에는 보면 나오는 헬스케어 1년에 나오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다 통틀어도 글쎄요 100개 넘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검토를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커톤 같은 데 가서 이제 검토하는 거 다 포함해서도 100개 안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N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나와야 그 중에 혁신적인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 자체가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에는 보면 사실 이게 영리병원 문제랑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 병원 자체가 스타트업에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가지고서 이게 이제 뭐 단순히 테스트베드로만 스타트업이 병원을 이용하는 같이 해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이런 회사와 이런 큰 병원들이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건 작년에 가장 프롤리픽했던 인베스터를 보여드리는 것들인데, 뭐 코슬라 등등 뭐 GE도 있지만, 여기 밑에 있는 UPMC가 병원입니다. 피츠버그 병원인데, 그 병원들도 이런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이제 국내와는 되게 다른 생태계, 우리도 뭐 뭔가 좀 더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분 남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면 뭐가 되냐, 너네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솔루션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게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저랑 정준 교수님, 김채원 장님 코파운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료 헬스케어만 보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뭐 엑셀러레이터는 뭐 아직까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의사분들과 다른 뭐 규제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이제 파트너 모시면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파트너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런 의료 분야나 아니면 헬스케어 필요한 분야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뭔가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이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네트워크도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뭔가 스타트업이 처음에 이런 분야로 진입했을 때 큰 괴리가 존재를 하는데, 뭐 저희를 통하면 이렇게 다 연결 가능하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3팀 정도 오피스 아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청을 하면서 자문을 해드리고, 이게 저희가 서로 피치 맞으면 투자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한 3건 투자했고 지금 한 건 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김창원 대표님의 3빌리언이 저희 첫 포트폴리오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닥터 다이어리라고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당뇨병 하는 앱 만드는 기업도 있고, VR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을 위한 서지컬 시뮬레이터 만드는 그런 서지컬 마인드라고 하는 기업에도 투자하고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분야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런 스타트업 데이 같은 것도 해가지고서 데모도 한번 하셨고, 되게 많은 분야들의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사실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 텐데 이런 행사들 계속 하면서 이제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 자체가 적다, N수가 적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해커톤 같은 거를 내년에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할 테고, 이런 그 올해와 작년에 삼성 서울병원이라도 하면서 뭔가 좋은 팀들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